9살 때였다. 낡은 정비소 앞에서 나는 한 대의 차를 바라봤다. 모두가 포기한 차였다. 베테랑들도 손을 놓았다. 그때 내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다. 제가 고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비웃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것들을.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정준호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그날로 돌아가야 한다. 2014년 봄 나는 9살이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정비소.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 최진수 사장님이 한숨을 쉬며 검은색 벤츠를 내려다봤다. 50대 초반의 그는 이 동네에서 가장 실력 있는 정비사였다. 그런 그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차였다. 400만 원은 들어갈 정도로 망가진 상태. 부품도 구할 수 없었다. 옆에 있던 한세민 선배 역시 고개를 저었다. 30 초반의 여성 정비사. 이 업계에서 드문 존재였지만 실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나는 그 차를 한참 바라봤다. 엔진 소리가 들렸다. 정확히는 들리지 않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방식대로 귀를 기울였다. 차의 심장이 말을 걸어왔다. 연료 펌프. 그곳에 문제가 있었다. 이거 제가 고칠 수 있어요. 내 목소리가 작업장을 가득 채웠다. 순간 모두가 멈췄다. 50살이 넘은 남태범 선배가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봤다. 베테랑 중에 베테랑. 그의 손에서 고쳐지지 않는 차는 없다고들 했다. 최진수 사장님이 웃었다. 비웃음은 아니었다. 그냥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나는 확신이 있었다. 아버지 정민철. 이 동네에서 전설이었던 정비사. 그리고 1년 전 어머니와 함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 그가 내게 남긴 모든 것이 지금 내 안에 살아 있었다.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했다. 나는 공구함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아버지의 렌치였다. 무게가 느껴졌다.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내 손이 움직였다. 연료 펌프의 연결부를 확인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엔진은 심장이라고. 소리를 들으면 무엇이 아픈지 알 수 있다고. 나는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찾았다. 미세한 틈새. 거기서 연료가 새고 있었다. 작업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게스킷 하나만 교체하면 됐다. 30분 후 엔진이 켜졌다. 부드러운 소리. 살아있는 심장 같았다. 한세민 선배가 중얼거렸다. 남태범 선배는 말없이 나를 바라봤다. 최진수 사장님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그의 손이 따뜻했다. 그날 밤 나는 사장님의 사무실로 불려갔다. 그는 내가 고시원에서 혼자 산다는 걸 알고 있었다. 2층에 빈 방을 하나 내주겠다고 했다. 대신 조건이 있었다. 학교는 반드시 다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정비일도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것. 눈물이 났다. 참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나는 정비소의 일원이 됐다. 낮에는 학교, 오후와 주말에는 작업장. 남태범 선배가 내 스승이 됐다. 그는 말수가 적었다. 하지만 그의 손놀림은 많은 것을 말해줬다. 차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그의 철학. 나는 그것을 배웠다. 문제가 있으면 신호를 보낸다. 그걸 읽을 줄만 알면 됐다. 2달이 지났다. 어느 날 오후 작업장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다. 50살쯤 됐을까? 깔끔한 정장 차림. 그는 박민준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대기업 임원이었다. 밖에 포르쉐 한 대가 서 있었다. 아버지의 유품이라고 했다. 다른 곳에서는 모두 손을 놓았다는 차. 최진수 사장님이 차를 살폈다. 고개를 저었다.
전자계통이 전부 나갔고 부품도 단종됐다.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는 박민준 씨의 간절함이 느껴졌다. 나는 차를 보고 있었다. 무언가 느껴졌다. 사장님께 한번 봐도 되냐고 물었다. 박민준 씨가 나를 봤다. 사장님이 나를 믿어보라고 했다. 나는 차에 올랐다. 계기판을 켰다. 아무것도 켜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휴즈박스. 남태범 선배는 이미 확인했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말해줬던 것. 오래된 포르쉐 모델에는 숨겨진 보조 휴즈박스가 있다고. 글러브 박스 뒤편. 손을 집어넣었다. 있었다. 작은 휴즈 하나가 끊어져 있었다. 교체했다. 계기판에 불이 들어왔다. 엔진이 걸렸다. 박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다. 나왔을 때 그의 눈이 붉었다.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했다. 사장님은 큰 작업이 아니었다며 돈을 받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박민준 씨는 내 손을 잡았다. 명함을 한 장 더 줬다. 개인 번호가 적혀 있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다. 그날 이후로 소문이 났다. 아이 정비사. 기적을 일으키는 소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나는 10살이 됐다. 학교에서는 조용한 아이. 작업장에서는 달랐다. 차들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 그의 여름. 작업장에 또 다른 손님이 왔다. 40대 후반의 남자. 낯선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익숙했다. 나는 차 밑에서 기어 나왔다. 그 남자를 봤다. 심장이 멎었다. 정윤기. 아버지의 동생. 장례식 이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삼촌이라고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대단한 일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다. 나는 그냥 가라고 말했다. 최진수 사장님이 내 어깨를 잡았다. 가족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정윤기 삼촌. 아버지는 그를 믿었다. 함께 사업을 하자고 했다. 하지만 삼촌은 사라졌다. 돈을 가지고. 아버지는 빚을 떠안았다. 그게 사고의 원인이었다. 과로. 졸음운전. 삼촌이 미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안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그는 나를 데려가겠다고 했다. 제대로 된 집에서 살자고 했다. 나는 거절했다. 이곳이 내 집이었다.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다. 나는 돌아섰다. 정윤기는 한동안 서 있었다. 결국 떠났다. 한세민 선배가 다가왔다.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울어도 된다고 했다. 나는 울지 않았다. 울 수 없었다. 그날 밤 악몽을 꿨다. 빗속, 비명, 금속이 부서지는 소리. 깼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아버지의 렌치를 꺼냈다. 무게를 느꼈다. 숨을 고르는 것이 가능해졌다. 작은 목소리로 아버지를 불렀다. 대답은 없었다. 당연했다. 하지만 나는 계속 말했다. 잘하고 있냐고 물었다. 바람 소리만 들렸다. 그걸로 충분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렌치를 가슴에 안았다. 아버지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천천히 잠이 들었다. 이번에는 악몽이 오지 않았다. 11살이 되던 해가을. 나는 이제 정비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작업장으로 달려갔다. 손님들이 나를 찾았다. 아이 정비사. 그 별명이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어느 토요일 오후 작업장에 낯선 차 한 대가 들어왔다. 빨간색 페라리. 이 동네에서는 보기 드문 차였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30대 중반쯤 돼 보였다. 선글라스를 벗으며 주위를 둘러봤다. 최진수 사장님이 다가갔다.
남자는 엔진 소리가 이상하다고 말했다.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사장님이 시동을 걸어봤다. 엔진 소리를 들었다. 고개를 갸우뚱했다. 남태범 선배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차를 바라봤다. 소리가 들렸다. 아주 미세한 떨림. 흡기 개통이었다. 사장님께 말씀드렸다. 그가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보닛을 열었다. 엔진룸을 살폈다. 흡기 매니폴드의 게스킷이 손상돼 있었다. 아주 작은 균열.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남자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부품을 교체했다. 1시간 정도 걸렸다. 다시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갔다. 남자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명함을 건넸다. 이름은 장현우. 레이싱팀 운영자였다. 나에게 관심이 있다고 했다. 차에 대한 감각이 남다르다고 했다. 레이싱 세계를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나는 명함을 받아들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레이싱. 아버지가 꿈꿨던 세계. 그날 밤 나는 명함을 한참 바라봤다. 장현우.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인터넷을 검색해봤다. 국내 유명 레이싱 팀의 대표였다. 영암 국제 서킷에서 정기적으로 대회를 연다고 했다. 며칠 후 장현우에게서 연락이 왔다. 주말에 서킷에 오지 않겠냐고 했다. 최진수 사장님께 허락을 구했다. 그는 흔쾌히 보내주었다. 한세민 선배가 함께 가겠다고 했다. 토요일 아침 우리는 영암으로 향했다. 차로 2시간 반. 서킷이 보이기 시작했다. 거대한 트랙, 관중석, 피트 건물. 심장이 빨리 뛰었다. 장현우가 우리를 맞이했다. 피트로 안내했다. 레이싱 카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기계의 냄새, 연료의 냄새, 타이어의 냄새, 모든 게 살아 숨쉬고 있었다. 장현우가 설명해 주었다. 각 차량의 특성, 엔진의 구조, 서스펜션의 세팅. 나는 모든 것을 흡수했다. 오후에는 실제 레이스를 봤다. 트랙을 질주하는 차들, 엔진의 포효, 타이어가 노면을 긁는 소리. 압도적이었다. 레이스가 끝난 후 장현우가 나를 한 대의 차 앞으로 데려갔다. 엔진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출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정비사들이 여러 번 점검했지만 원인을 못 찾았다고 했다. 나는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어달라고 했다. 엔진 소리를 들었다.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귀를 기울이라고. 차가 말해줄 거라고. 그리고 알았다. 점화 플러그. 하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장현우에게 말했다. 그가 정비사들을 불렀다. 점화 플러그를 교체했다. 다시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완전히 달라졌다. 힘이 넘쳤다. 장현우가 웃었다. 정비사들이 나를 신기한 듯 바라봤다. 그날 저녁, 장현우가 저녁을 대접했다. 한세민 선배와 함께 식당에 앉았다. 그가 물었다. 레이싱 팀에서 일할 생각이 없냐고. 아직 어리지만 재능이 있다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고. 나는 고민했다. 솔직히 하고 싶었다. 하지만 정비소가 있었다. 최진수 사장님이 있었다. 남태범 선배가 있었다. 한세민 선배가 있었다. 그곳이 내 집이었다. 정중히 거절했다. 하지만 가끔 서킷에 와도 되냐고 물었다. 장현우가 언제든 환영이라고 했다. 그렇게 나는 두세 개를 오가기 시작했다. 평일에는 정비소, 주말 중 한 번은 서킷. 12살이 됐다. 2016년 봄이었다. 어느 날 저녁, 작업장 문이 열렸다. 정윤기 삼촌이 다시 나타났다.
1년 만이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정장 입은 남자 2명이 함께였다. 변호사처럼 보였다. 최진수 사장님이 맞이했다. 삼촌이 말했다. 나를 데려가겠다고. 법적으로 보호자는 자신이라고. 사장님이 반박했다. 나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다고. 삼촌이 서류를 꺼냈다. 후견인 지정 서류였다. 나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봤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났냐고 물었다. 삼촌이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말했다. 내가 유명해졌다고. 재능이 있다고. 그걸 제대로 키워주고 싶다고. 거짓말이었다. 그의 눈이 말해주고 있었다. 돈. 그가 원하는 건 그것뿐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가지 않겠다고 했다. 삼촌이 강경해졌다. 법적으로 권리가 있다고 했다. 원한다면 강제로라도 데려가겠다고 했다. 한세민 선배가 앞으로 나섰다. 법정에서 보자고 했다. 우리도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했다. 삼촌이 비웃었다. 돈이 있냐고 물었다.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있냐고 물었다. 그 순간 내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다. 박민준 씨의 명함. 사장님께 드렸다. 전화를 해달라고 했다. 사장님이 전화를 걸었다. 상황을 설명했다. 박민준 씨는 즉시 도와주겠다고 했다. 변호사를 보내주겠다고 했다. 삼촌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함께 온 남자들과 함께 나갔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부터 일주일 동안 박민준 씨가 보낸 변호사와 여러 번 만났다. 최진수 사장님과 한세민 선배가 증인이 되어 주었다. 내가 정비소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학교도 잘 다니고 있다는 것을,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을. 법정 날짜가 잡혔다. 그 사이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작업장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다. 사진을 찍었다. 질문을 했다. 아이를 일터에서 일하게 하는 게 맞냐고 물었다. 아동학대가 아니냐고 물었다. 최진수 사장님이 화를 냈다. 하지만 소문은 퍼져나갔다. 학교에서도 담임 선생님이 나를 불렀다. 집에서 학대를 받고 있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행복하다고 말했다. 선생님은 안심한 듯 보였다. 하지만 학교에 조사관이 왔다. 복지부에서 나온 사람이었다. 나를 면담했다. 여러 질문을 했다. 어디서 자냐고. 밥은 잘 먹냐고. 학교는 잘 다니냐고. 정직하게 대답했다. 조사관은 메모를 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법정 전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보였다. 아버지가 어디선가 보고 있을까? 문이 열렸다. 한세민 선배였다. 내 옆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함께 있어줬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튿날 아침, 우리는 법원으로 향했다. 최진수 사장님, 남태범 선배, 한세민 선배, 모두 함께였다. 박민준 씨도 와 있었다. 변호사도 준비돼 있었다. 법정에 들어갔다. 삼촌이 앞쪽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됐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다. 긴 침묵이 흘렀다. 정윤기 삼촌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혈육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했다.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지난 1년간 삼촌은 한 번도 나를 찾지 않았다. 갑자기 나타난 이유가 의심스럽다. 현재 환경에서 나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증거 자료들이 제출됐다. 학교 성적표, 담임 선생님의 소견서,
복지부 조사관의 보고서. 모두 긍정적인 내용이었다. 최진수 사장님이 증인석에 섰다. 나를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설명했다. 학교를 빠뜨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게 한다고 했다. 정비일은 교육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한세민 선배도 증언했다. 내가 얼마나 밝아졌는지 이야기했다. 처음 왔을 때와 지금이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이곳이 내게 진짜 가족이 됐다고 말했다. 박민준 씨도 증인으로 섰다. 내가 자신의 아버지 유품을 고쳐준 일을 이야기했다. 그 경험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설명했다. 재능을 가진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경제적 지원도 기꺼이 하겠다고 말했다. 삼촌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정비소는 위험한 환경이라고 주장했다. 무거운 장비, 날카로운 공구, 화학 물질, 아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했다. 판사가 나를 봤다. 증언석으로 나오라고 했다. 심장이 뛰었다. 천천히 걸어갔다. 의자에 앉았다. 판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어디서 살고 싶냐고. 나는 정비소라고 대답했다. 이유를 물었다. 거기가 내 집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삼촌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용서하고 싶다고. 하지만 함께 살 수는 없다고. 아버지가 남긴 것을 지키고 싶다고. 정비소에서 그걸 배우고 있다고.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자리로 돌아왔다. 한세민 선배가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재판은 1시간 더 진행됐다. 양측에 최후 진술이 있었다. 판사가 선고를 미루었다. 일주일 후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 법정을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 사이 나는 평소처럼 지냈다. 학교에 갔다. 정비소에서 일했다. 주말에는 서킷에 갔다. 장현우가 물었다. 재판은 어떻게 됐냐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고 했다. 그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잘 될 거라고 했다. 그날 오후 서킷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한 레이서가 사고를 당했다.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차가 크게 파손됐다. 조사 결과 브레이크 라인에 문제가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손을 댄 것 같았다. 경찰이 왔다. 조사가 시작됐다. 장현우의 얼굴이 굳었다. 피트의 보안 카메라를 확인했다. 전날 밤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있었다.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무언가 연결되는 것 같았다. 정비소로 돌아왔다. 최진수 사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아침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익명의 제보였다. 정비소에서 불법 개조를 한다는 내용이었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신고가 들어가면 조사를 받아야 했다.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누군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의 렌치를 꺼냈다. 손잡이 부분을 자세히 봤다. 뭔가 이상했다. 돌려봤다. 열렸다. 속이 비어 있었다. 작은 USB 메모리가 들어 있었다. 손이 떨렸다. 컴퓨터에 꽂았다. 파일들이 나타났다. 문서들, 사진들, 녹음 파일들. 하나씩 열어봤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아버지의 기록이었다. 정윤기 삼촌과의 사업 내역, 돈의 흐름, 횡령의 증거, 그리고 더 큰 것, 삼촌이 연루된 불법 레이싱 조직, 승부 조작, 뇌물, 협박. 모든 것이 기록돼 있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증거를 모았다. 하지만 공개하기 전에 사고를 당했다. 이제 이해가 됐다. 삼촌이 왜 나타났는지,
이 USB를 찾기 위해서였다. 내가 유명해지면서 위험을 느낀 것이다. 최진수 사장님을 불렀다. 한세민 선배도 왔다. 남태범 선배도 왔다. USB의 내용을 보여줬다. 모두의 얼굴이 굳었다. 사장님이 말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다른 생각이 있었다. 장현우에게 연락했다. 다음 주 영암 서킷에서 큰 대회가 있다고 했다. 추모 레이스였다. 작년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레이서를 기리는 경기.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했다. 언론도 온다고 했다. 나는 그날을 택했다. 모든 것을 공개하기로. 재판 결과가 나왔다. 판사는 내 편을 들어줬다. 최진수 사장님이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됐다. 정윤기 삼촌의 청구는 기각됐다. 우리는 안도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대회 당일 서킷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관중석이 꽉 찼다. 카메라들이 곳곳에 설치돼 있었다. 장현우가 나를 단상으로 안내했다. 추모식 순서였다. 유가족 대표가 먼저 말했다. 레이서들이 묵념했다. 그리고 내 차례가 왔다. 마이크를 잡았다. 손이 떨렸다.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다. 내 이름, 내 나이, 내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USB의 내용, 불법 레이싱 조직, 승부 조작, 관련된 사람들의 명단, 정윤기의 이름, 그와 연결된 다른 사람들. 현장이 술렁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가 모은 증거들, 그가 왜 죽어야 했는지, 진실을 밝히고 싶었던 그의 마지막 소원, 모든 것을 쏟아냈다. 끝났을 때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다. 관중석에서, 레이서들에게서 모두가 일어섰다. 장현우가 내 어깨를 안아주었다. 경찰이 즉시 움직였다. 정윤기는 그날 밤 체포됐다. 조직의 다른 인물들도 차례로 잡혔다. 재판이 열렸다. 증거는 명확했다. 삼촌은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3년이 흘렀다. 나는 15살이 됐다. 정비소는 여전히 내 집이었다. 최진수 사장님은 정식 후견인이 됐다. 한세민 선배는 결혼했다. 남태범 선배는 여전히 과묵했다. 박민준 씨의 도움으로 교육센터를 열었다. 정비기술을 가르치는 곳, 가난한 아이들도 배울 수 있는 곳. 아버지의 이름을 걸었다. 정민철 기술교육원. 첫 학기에 20명이 등록했다. 나는 때때로 강의를 했다. 어린 나이지만 경험이 있었다. 아이들은 내 말을 들었다. 차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가르쳤다. 귀를 기울이면 답을 준다고 말했다. 어느 날 오후 한 아이가 찾아왔다. 10살쯤 됐을까? 낯선 얼굴이었다. 고장난 자전거를 끌고 왔다. 고칠 수 있냐고 물었다. 나는 웃었다. 그 아이에게서 과거의 나를 봤다. 함께 자전거를 고쳤다. 체인을 갈았다. 브레이크를 조정했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고맙다고 여러 번 말했다. 돌아가는 아이를 바라봤다. 자전거를 타고 멀어지는 작은 등. 문득 깨달았다. 아버지가 내게 남긴 것. 단순히 기술이 아니었다. 사람을 돕는 방법이었다. 부서진 것을 고치는 능력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전하는 책임이었다. 지금 나는 그 길을 걷고 있다. 9살의 그날. 벤츠 한 대 앞에서 시작된 여정.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작업장으로 돌아갔다. 최진수 사장님이 차 한 대를 보고 있었다. 무슨 문제냐고 물었다. 그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한번 봐라. 나는 공구함을 들었다. 아버지의 렌치는 이제 내 것이 됐다. 무게가 익숙했다.
차에 다가갔다. 보닛을 열었다. 엔진 소리를 들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야, 잘하고 있구나. 미소가 번졌다.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정준호는 9살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버지가 남긴 기술과 진실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배웠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 능력이고 진실을 지키는 용기라는 것을. 여러분에게도 누군가 남긴 소중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찾아 지키고 다시 누군가에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장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솔직한 의견과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